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4차 보충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고 또 5차 질의 시간은 3분으로 하기로 양당 간사님께서 협의를 해 주셨습니다. 두 분 감사드리고 정말 오늘 회의를 타이트하게 운영을 했습니다. 정시에 시작을 했고 원래 점심시간이 한 2시간 반 이렇게 가지는데 제가 점심시간도 1시간 반으로 줄였었고요. 저녁도 또한 그렇게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2시간 정도를 저희 의원회에서 세이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4차와 5차의 질의 시간은 제가 시간 관리를 좀 타이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있으신가요? 예, 발언하시지요. 네, 장관님 식사하셨습니까? 네, 이 세상 모든 것은 질문에 의해서 생산되지 대답에 의해서 생산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회의장에서는 대정부 질문이라고 하고 상임위에서는 질의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저는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은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는 어땠는가라는 것을 한번 되짚어보면은 사실 지금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습니다. 장관께서는 우리 군의 수장이시고 또 전군 55만 전군이 지금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의 말씀의 품과 격은 저는 여타의 다른 장관보다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품격이란 이 품에는 입구자 3개 있는 것이 그만큼 말의 엄중함을 저는 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한두 번 보고 국정을 논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서로 어느 당이 됐든지 간에 원활한 상임위의 진행과 또 국정에 임하는 국방 정책에 임하는 그런 자세에 있어서는 저는 감정도 제어할 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지켜야 할 금도도 지키고 저는 그렇게 해야만이 저는 당연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장관께서도 그런 직자적인 보다는 좀 유화적이고 중화적이고 이런 좀 단어를 사용해서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안규백 의원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박선원 의원님 이제 들어가시지요. 아니요, 네? 신상 발언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자꾸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박선원 의원님 신상 발언 1분으로 끝내겠습니다. 예, 정책감사로 하려고 하는데 장관의 태도가 정책을 묻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국방위원이 질문하는데 정보사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질문하는데 장관께서 답변하겠습니까? 했더니 그냥 웃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시인하는 건지 시인한다고 저는 해석하겠습니다. 또 차지철에 대해서도 박정희와 함께 헌정 중단에 참여했던 사람, 수류탄 차고 국민 앞에 위압적으로 나섰던 사람 아닙니까? 막상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흉탄에 쓰러질 때 화장실로 숨어 들어간 그런 사람이 바로 차지철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존경한다니 다른 건 몰라도 그 말은 취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다 속기록에 남기더라도 차지철을 존경한다 하는 부분은 취소해. 예,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말씀 주시고 그랬는데 참고하시고요.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50만 대군을 지휘하고 있는 또 장관이십니다. 그래서 또 그에 맞는 격과 또 말씀을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병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분만 그 자료 요청한 거 아직 안 와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 방첩사령부의 행안부 장관하고 저녁 식사했던 비용하고 참석 인원 그리고 거기에 충항고가 몇 명 있었는지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달랑 한 장만 왔습니다. 지부 운용 예산 중 간서 업무 추진비로 지출했습니다. 끝 이렇게. 아까 그 방첩사령관도 요 자료 주기로 했으니까 지금 빨리 요거를 주세요. 식사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참석 인원 몇 명, 총 몇 명이었는지, 그 중에 충항고 출신은 몇 명 누구였는지, 그거 세 가지를 좀 보내주세요. 만약 요 자료가 안 오면은 저는 오늘 그 24시까지 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좀 방첩사령관 보내주실 수 있죠? 네, 빨리 좀 보내주시고요. 네, 그 장관님. 네. 아까 제가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잔류기지 이전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잔류 신기지를 3만 평 만들게 돼 있는 것을 미군이 먼저 요구를 해서 대통령실 옆에 있으니까 옮기겠다 요구했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잔류기지 이전을 다른 데로 하는데 결정 났습니까?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나죠? 가능한 한 빨리 협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쪽 후암동 쪽으로 나나요? 그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거기 주민들 동의를 했나요? 아닙니다. 거기는 이미 그 공원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죠. 거기 신기지가 들어오면은 그렇게 하려면 세 가지 허들을 넘어야 돼요. 주민들 동의가 있어야 되고, 일단 미군들이 동의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 주민 동의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텐데 국회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알고 계시나요?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칠 예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그럼 얼마 정도 추산합니까? 지금 우리가 가져 있는 미군과의 협상 전략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1,100억 정도 들어가게 돼 있었거든요. 네. 그럼 드래곤 힐 같은 호텔도 옮겨줘야 되면은 제가 봤을 때 3천에서 한 5천억 정도 들 걸로 추산을 해요. 물론 그 미군들하고 협상이 남아서 공개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장관님의 말에 어폐가 있어요. 미군이 먼저 요구를 하면은 미군이 부담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그런 의견이 서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뭐 먼저 이전에 달라 이런 뜻이 아니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좀 부담스럽다. 대통령실이 옆에 오니까. 그래서 그러면 미군이 먼저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먼저 요구한 공식적으로 요구한 게 아니고 대화를 그래서 하는 이것은 과정에서 대단히 부담하는 중요해요. 것이죠. 미군이 먼저 요구했다면 미군이 비용을 내는 거고, 우리가 요구하면 우리가 다 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중체대한 거를 아까 위증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재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수정을 해보세요. 네, 공식적인 요구가 아니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오니까 자기네들이 옆에 잔류부지로 있기가 부담스럽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옮기는 게 어떠냐. 그래서 이것은 그런 여건이 의견보다 되면 옮기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건 자세히 따져보세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좀 감사원 감사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말에 엇박자가 나니까. 그리고 중체대한 문제니까요. 육군 사관학교에서 운용하는 사격장, 지금 쓰지 않는 사격장을 드론 사격장으로 만드는 사업을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여기 별내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가보니까 드론 실험장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 하려면 아예 크게 해서 거기를 드론 클러스터로 만들든가 아니면 취소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제가 확인하기로는 산업부에서 계획대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산자부에서는 사업이 중단됐다고 확인을 했는데 혹시 확인 안 됐나요? 아니요,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최종 확인했습니다. 그래요? 네. 거기는 그 정도면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괜히 안전만 위해롭지. 사격장, 소화기 사격장이고, 그리고 그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많이 발전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길 바랍니다. 적절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별내역에 보면은 군 전용 철도가 지나가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것은 춘천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타당한지를 한번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8호선이 별내역 들어가서 현재 경춘선하고 8호선이 같이 맞습니다. 쏘고요. GTX B 노선이 31년에 또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곳이 그 군용철도가 거기 중간에 있다 보니까 역사 개발이라든가 이런 데 아주 그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이 군용철도는 주 3회 정도 야간에 쓰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네. 평시는 전시의 용으로 쓸 것 같은데 이제는 옛날에는 한 1분만 더 주십시오. 안 됩니다. 제가 엄격하게는 이따가 3분 하실 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첩 사령관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나오는데 좀 시간을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네, 증인, 그 국정원 수사권 폐지가 언제 됐죠? 금년 1월 1일부로 대공수사권이 이관됐습니다. 그 이후에 국가수사본부와 방첩사의 대공수사 공조 필요성이 많이 대두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해왔습니까? 네, 그러면 3월 20일 날 행안부 장관 등 11명이 방문했다는데 어떻게 국가수사본부장까지 포함한 11명입니까? 그렇습니다. 행안부 장관, 국가수사본부장, 그다음에 뭐 실무국장, 실무자 뭐 이런 분들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공식 방문이었고 MOU도 체결되었다라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끝나고 저녁 식사를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 20여 명이 부대 해관에서 만찬을 했다. 네. 사실입니까? 근데 왜 이걸 가지고 충암파 모임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거죠? 그거는 뭐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예. 그 이 모임과 관련 이 행사죠. 행사와 관련해서 전후에 장관님에게 보고를 했다. 이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구두 보고했습니까? 저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일정을 확인해 보니까 다음 날 행안부 장관이 오신 그 다음 날 장관님 집무실에서 그 현안 보고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 현안 보고를 드리는 자리에서 기존에 추진돼 왔던 경찰과 대공수사 협력 강화 방안 뭐 등을 포함해서 이 관련 내용을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다 남아 있는 기록입니다. 오늘 뭐 사실 이 자리에 가장 많이 불려 나온 증인이 이제 방첩 사령관인데 정작 답변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좀 제한이 됐던 것 같아서 사실은 좀 안타까워서 충분히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드리려고 나오라 그런 거예요. 한번 하시고 싶은 이야기 한번 하세요. 네, 그 오전에 그 위원장님, 그 다음에 박범계 의원님, 또 황희 의원님 등 해서 그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좀 태도를 바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다만 그러나 군인답게 당당하게 있는 그대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혹시 제 태도가 조금 좀 무례하게 보였다면 그 점은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멈춰주시면 들어가도 됩니다. 다음은 장관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병 기본 급식비 인상과 관련된 겁니다. 최근 몇 년간 외식비와 식자재 비용이 대폭 상승되었죠. 네. 그에 비해서 군 급식비는 2022년부터 일일 13,000원으로 동결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 13,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끼로 계산하면 4,333원입니다. 이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의 급식비가 4,911원보다 지금 부족한 건데 체력 소모가 가장 많은 혈기왕성한 장병들의 급식비로서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2년부터 식자재 단가가 연평균 5% 인상이 됐습니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25년에는 한 15% 정도 인상된 한 15,000원 정도가 좀 인상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을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정부안에 반영이 돼 있습니까? 정부안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추가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건데 국방부 차원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네. 다행히 우리 국방위에 우리 존경하는 허영 의원님이 또 예결위 간사로 계시고 하니까 사실관계들을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하고 이 부분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좀 확보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민간 조리원 처우 개선에 관련되는 부분인데 민간 조리원은 조리병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급식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채용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문제는 교고지 지역에 대한 그 민간 조리원 채용이 상당히 낮습니다. 채용률이 76%로 돼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 지금 안 되고 있고 장병들은 또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뭐 대책이 좀 있습니까? 네, 저희들도 그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조리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 그다음에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조리원은 일일 3끼를 준비해주고 교고지고 이런데 이렇고 유사한 그 공직 근로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방학도 있고 일일 한 끼만 하고 하는데도 급여는 더 낮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네,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임동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빈 기조실장님. 네. 지금 우리 군에 설치된 그 CCTV는 국방부 어느 부서에서 관장을 하죠? 저희 정보화기획관실이 담당을 합니다. 답변이 틀린데? 군수 장비로 보낼 때는 또 군수국에서 담당을 합니다. 아닌데? 그러니까요. 자,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게 관장하는 주무부서가 없다 보니까 우리 군에 설치된 CCTV가 이게 굉장히 허점이 드러나고 있어요. 예비군 훈련장은 인사복지실, 주요 시설 경계는 자원관리실, 교육훈련장은 교육훈련정책실, 주둔지는 자원관리실, 전방의 각 부대에서 자기들이 또 알아서 하고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지난 7월 달에 그 납품된 CCTV가 중국산 부품이 발견돼서 1,300여 대가 철거된 사건이 있었죠. 이용빈 시장님.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국방부에서 가장 그 코어에 계신 기조실장께서 이걸 정확히 파악을 못 하신단 말이에요? 네? 중국에서 이 설치된 것이 단순히 설치된 것이 아니라 이 중국에서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게 이 기간 동안 설치된 여타의 CCTV는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 실장님. 예. 지금 뭐고 있어 지금? 예?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대체 설치가 완료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 유출 우려가 되고 있는 CCTV는 전량 철거를 완료했고 재설치가 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지금 유출된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의원님, 이거는 지금 저희 군수국에서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군수국에서 답변을 할 일이 아니라 기조실장이 답변해야지. 군수국은 이거하고 다르죠? 어? 증거가 없다 보니까 이게 발견이 돼 있는지 아닌지 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차제 이 전수사에서 좀 보안 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보안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은 이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기관인데 이러다 보니까 보안 점검도 않다 보니까 이 납품하는 과정에서 중국산인지 외산인지 국산인지 구분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 이제 방첩사에서 지금 발견을 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그 국군 방첩사령부에서 그 보안 적합성 검증 대상에 이제 CCTV를 포함해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교과서에 나온 얘기하지 말고 이 당장에 이 여러 가지 과정이 어렵다면은
각 부대에 있는 것을 무작위 샘플링을 한번 해봐가지고 말이죠. 이 전체 우리 군의 보안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종감전까지 본인한테 보고 바랍니다. 이용비 실장님 아시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자, 김순호 차관님, 이거 아마 김순호 차관님 소관일 것 같은데 지난 9월 5일 날 법원 서울행정법원에서 국방부가 패소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예, 카이다 관련된 거 질문하신 그렇습니다. 거죠? 카이다 예. 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김윤태 실장과 관련된 건데요. 그런데 이 카이다 원장이 해임되고 나서 2월 7일 날 임기 원장이 임기가 만료가 됐는데 2월 14일 날 해임 처분해서 별 필요도 없는데 이것을 위법이라 해가지고 좀 제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요? 예, 임기는 2월 7일이었는데 실제로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임기를 일주일 연장해서 2월 16일로 임기가 연장된 상태였습니다. 법적인 임기는 2월 7일까지나요. 그러면은 이번에 국방무관은 미국 무관은 말이죠. 이 미국 무관 같은 경우는 징계를 하려다 보니까 본인이 전역을 해서 징계 절차를 안 밟았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랬죠? 예, 이거 무엇이 다릅니까 이거? 징계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일찍 전역을 해서 징계 절차를 생략해버리고. 현재 관련 규정에는 임기가 끝나더라도 본인이 희망하고 후임자가 보충되기 전까지는 희망에 의해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본인이 2월 16일까지 임기를 연장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국방부가 그걸 승인한 상태에서 2월 16일이 사실은 임기였습니다. 그래서 2월 14일 날 관련된 조치가 이루어진 겁니다. 예. 어쨌든 간에 국방부에서 이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국방부에서 패소한 사건을 무슨 녹화심정으로 다시 이걸 지금 항소를 하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해임된 원인 자체가 공공기관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정치에 개입되는 행위로 조직을 운영했다라는 것에 감사 결과가 나왔고. 그러면은 현재 예.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 국방부 카이다에 근무했던 인원이 지금 여기 국방부에 근무하고 있잖아요.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가이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개발, 그러니까 국책연구기관에서는 정당에서 협조를 요청하면은 요청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그러니까 어떤 데는 잣대가 곱고 어떤 데는 굽고 이러면 이게 일관성 없지 않겠어? 정당에서 요구를 하면은 조력을 할 수 있는 이런 양상화적인 이런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관성 있는 그런 그 잣대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관님, 아니 패소했으면은 그냥 그걸로 끝내야지. 이 고통스럽게 말이죠. 같이 군에서 30년, 40년 근무한 사람을 또 항소를 해요? 좀 그런 거하고는 다르게 약간 나도 정의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나도 김철 차관 나도 한번 고발해 볼까? 예. 저희가 그게 좀 관련된 역지사지로 생각해 봐야죠 이게. 입장에 맞춰서 저희가 처리하도록 할 겁니다, 위원님. 이게 좀 장관님 이걸 좀 확인해 보시고. 네. 이 아마 이 차관님 소관 같은데 이 원고에서 이게 좀 패소를 했으면은 다시 항소를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예, 저희가 최초에 그 해임을 의결했던 그 이사회 의결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재항소를 하고 거기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받아볼 생각입니다.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사표 쓰고 나가서 집행차를 끝내지 않고 중간에 멈춘 거 아니에요? 스톱한 거 아니에요? 이거 뭐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이분은 어쨌든 법적 임기는 2월 7일 끝났는데 2월 14일 날 징계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 달랐잖아 이게.
저희가 안 의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안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은 아까 질의에 답변에서 청와대 이전 용산 이사에 대해서 경제 휴가도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한 연구자 예를 들면서 1년에 1조의 경제 휴가도 있다. 5년이면 5조라고 했는데 확신합니까? 그거는 뭐 어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경제학자가 기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장관도 확신한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장관은 그 자리가 책임질 답변을 하는 자리입니다. 뭘 인용하고 카드라 이런 말 하는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기세 자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네. 네. 자,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발언은 인용하신 발언은 정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뭘 근거로 그렇게 추산했느냐 하면 관람객 숫자를 추산한 겁니다. 관람객 연 1670만 명이 다녀갈 경우 그렇게 1조 8천억이라는 경제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장관, 지금 1년에 몇 명 방문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200만 명 약간 넘게 방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산한 예정치의 8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매일경제 보도를 한번 보면 지역 상인이 인근 상인들이 매출이 종전보다 3분의 1로 줄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 있어요. 보시고 계십니까? 네. 네, 저렇게 연 2천억 경제 효과 기대했는데 인근 상인 오히려 매출 줄었다.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 거죠. 책임지시겠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 다릅니다. 자, 실제로 그리고 많이 잠깐 매상이 계세요. 오르고 잠깐 있다고 계세요. 봅니다. 잠깐 계세요. 이 위반 정도를 감사원 그 감사 결과를 분석하면 특혜 7건, 비리 8건, 남용 16건, 불법 20건이 확인이 됐어요. 특히 준공검사하지 않았는데 한 것으로 조작해서 국가계약법 제14조를 위반했습니다. 또 예산 쓰나미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대통령이 호언장담했던 496억에서 그 10배에 해당하는 비용이 들고 있고 앞으로도 어느 정도 들지 모릅니다. 그리고 최근에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 21g 수의계약 맺어가지고 수십억짜리 공사 맡겼는데 그 업체 대표는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된 사람이었고 대통령 부인의 코바나 컨텐츠에 협찬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국가계약법, 국유재산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무려 20개가 넘는 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대해서 그 책임은 그 중심에 있었던 분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바로 국방부 장관 증인이십니다. 당시 청와대 이전 TF 부팀장으로 책임이 크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정작 여러 위원님들의 국정감사에서 근거를 가지고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는데도 책임을 회피하고 궤변을 늘어놓으시면서 하는 자세를 보면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볼 때는 태평스럽다고 할까요? 아니면 천년덕스럽다고 할까요? 아니면 현실 인식이 지극히 빈약하다고 할까요? 그런 소회가 드는데 증인 답변해 보세요. 저는 이 일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용산 청사로 이전한 것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도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끝까지 저는 책임질 겁니다. 그러나 제가 책임질 일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뭘 용납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아까 지적을 해드렸잖아요. 지적을 해드릴 때는 안 들었습니까? 우선 경제 효과 그거 자체가 방문객이 8분의 1밖에 안 돼서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고, 예산 쓰나미가 발생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준공검사 안 했는데 국가계약법도 위반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 재반 사정에 대해서. 그런데 책임을 그렇게 기세자랑하면서 하지 말라고 사전에 제가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 자리는 책임질 답변을 하는 자리인 것이지 기세자랑하는 자리, 큰소리 치는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뭘 믿고 큰소리 치시는 겁니까? 청와대를 정권이 영원할 줄 아는 겁니까? 다 하셨어요? 네. 예.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 국민의 안식처로 70년 동안 정말 그 갇혀있던 그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 지금 국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계십니다. 국민들의 안식처로 돌려드린 것만 해도 엄청난 효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추미애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매년 200만 명이 넘는 그런 관광객들이 와서 그 주변의 상가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가치, 국민 편의를 생각한다면 그 가치가 과연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얼마 그냥 이전하는데 얼마 들었다 이것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에서 얼마 전에 10월 1일 날 전략사령부를 창설하는 행사를 했죠. 그 전략사령부가 창설되고 나서 기념품을 만들어서 돌렸어요. 근데 그 시계가 있는데 벽시계가, 그 벽시계가 어디 제품인지 아십니까? 중국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방부에서 각종 세미나 하는 거나 행사를 할 때 많이 참석하는데 그 기념품으로 주는 것이 전부 중국 겁니다. Made in China. 국방부 그래도 괜찮아요? 차관님, 그거 봤어요? 안 봤어요? Made in China? 제가 전략사 기념품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나만 받았는 모양이네. 그래서 이제는 기념품을 선정한다 하더라도 좀 제품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화면 좀 띄워주세요. 국군사이버사령부로부터 북한의 선전 사이트 등을 이용한 선동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보유한 자료가 없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군이 파악하고 있는 북한발 대일본에 관련된 지령과 선동, 여기에 대해서도 정보부는 가진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북한은 사이버 인력 대략 8,400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여기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5년간 군을 상대로 사이버 침해 시도가 보시는 표와 같이 있다고 사이버 사령부로부터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사이버 침해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죠. 다음 거 보시죠.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의 불법 정보에 대한 조치 사항도 경찰청에서 받았는데 보안과 관련된 것만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이 차단하고 삭제 조치를 했었는데 우리 군은 과거에 사이버 사령부에 대한 후유증이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남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걸로 한번 보시죠. 민주노총 전 현직 간부를 포섭해서 하달한 북한의 문화교류국의 지령문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미 재판에서 나온 겁니다. 경기도 화성 평택 지역의 해군 2함대 사령부, 평택 화력 LNG 저장 탱크 시설, 평택 부두의 배치소와 같은 비밀 자료들 정상적으로 수집 장악해서 유사시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청와대와 검찰, 통일부를 비롯한
적 통치 기관들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인물들과 인맥 관계를 두터이 하는 방향에서 정보선을 늘리기 위한 사업도 하라. 이런 지시가 있어요. 근데 우리 사이버 사령부에서 지금 무엇을 하는가? 우리의 군과 관련되고 우리 안보와 관련된 침해 사례가 있는 것을 모니터도 안 하고 수집도 안 하고 대응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럼 뭐예요? 사이버 사령부. 뭐 합니까? 장관님. 네,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의 사령부와 관련돼서 과거에 장관님과 그다음에 국방부 지휘부가 큰 충격을 입었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럼 뭐하러 존재합니까? 이건 북한이 아예 노골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령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다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사이버 사령부는 과거 비판은 수용하더라도 사이버 사령부가 해야 될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그것마저 주저한다면 장관님이 얘기한 군복 입은 자가 비겁해지는 겁니다. 절대로 비겁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시죠. 지금 시간이 좀 짧은데 제가 우리 강원도에 민통선을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까지 주민들이 이따가 질의 안 하실 거죠? 네. 그러면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색선은 현재 민통선 선이에요. 그리고 노란선은 지금 주민들이 이렇게 좀 그어주십시오 하고 요구한 선입니다. 물론 내일 모레 합참에 가서도 제가 똑같은 걸 가지고 다시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민통선이라는 것이 실제로 작전에 기여하던 게 얼마나 기여하느냐 이거예요. 이제는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접경 지역에 과거에 사단들이 있다가 해체돼서 그 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면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돈 안 들지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네. 전향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 양구 지역의 펀치볼 같은 경우는 이미 다 해제가 됐어요. 근데 민통선은 뒤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해제해 주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네, 한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됐습니다. 네, 다음은 허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의원님 말씀하신 CCTV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얼마 전 레바논에서 헤즈볼라가 이용하던 삐삐와 무전기가 폭발하여서 12명가량이 사망하고 3,0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무전기는 원격 작동되어서 폭발했고 삐삐는 동시 문자 전송이 됐는데 문자를 보는 순간 폭발을 한 겁니다. 네. 우리 얘기를 좀 해보시죠. 국방부는 지난 7월 전군 정보 유출 우려 CCTV 보유 전수조사 및 사용 중지 조치 지시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기존에 1,300대인데 더 늘어서 실제 1,500대 정도가 전수조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즉각 사용 중지토록 하고 교체는 해군공군 해병대는 철거와 교체를 완료했다고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육군은 계속해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해군이나 이런 쪽은 이미 교체를 시도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장비가 10년 이상 됐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안규백 의원이 작년도에 이 비슷한 문제를 또 제시를 하십니다. 해강안, 해안과 강안, 그다음에 항포고 CCTV 및 중국산 CCTV 문제점을 지적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군이 취약점 점검 결과
여기에 중국 악성 코드 유포 사이트 IP가 관리 사이트에 있고 또한 네트워크 장비에 원격으로 접속 가능한 포트가 활성화되어 비인가자가 접속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검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맞지요? 네. 그런데 군은 이것이 방첩사령부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전수조사하고 이런 걸로 알고 계시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국정원이 방첩사에 전달한 거죠? 네. 원래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거죠. 네. 그런데 1,400여 건 중 322대가 보안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각합니다. 특히 전방 경계용 CCTV 22대는 전체 보안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방 경계 CCTV가 이게 지금 이러한 경계용 CCTV나 과학화 경계 시스템 관련해서 지금 10년간 155회, 333회 조달이 이루어졌어요. 저는 레바논 사태가 이게 지금 그런 시도를 안 했었을 뿐이지 우리 군 CCTV가 그러한 무기로 작동될 수가 있고 CCTV 촬영되는 것이 원격 조정에 의해서 다 넘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런 사태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동의합니다. 같은 실수의 반복은 실수가 아니라 이건 범죄이고 직무유기입니다.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허영원님 말씀 잘 새겨서 철저히 잘 관리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장관님. 네. 장관님도 퇴직하면 퇴직 후 3년간 취업 제한 심사를 받지요. 맞습니다. 여지껏 국방부와 관련 산하기관들이 이런 퇴직자들의 취업 제한 심사 통과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7, 80% 정도 되는 91%입니다. 그리고 취업 제한 대상은 아닌데 그래도 그냥 6개월 내에 취업 승인이 난 통과율 한 80% 됩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취업한 기관들 20곳을 찾아보니까 국방부 산하기관 2곳과 한국기계연구원을 제외하고 모두 사기업입니다. 다 국방산업체입니다. 거의. 그 방산업체가 조달개혁 규모가 2년간 8조 6,627억 원입니다. 이게 카르텔입니다. 이게 카르텔입니다, 이게. 이거 제대로 된 취업 제한 심사와 승인들 해주셔야 됩니다. 이러지 않으니까 이 CCTV 같은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신소객동 무기체계 네, 잘 관리하겠습니다. 네, 허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승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전력원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예. 저희 의원실에서 2022년부터 24년까지 장병들, 특히 정훈장교들 교육교재를 제출해달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51종의 책자가 발간됐어요. 그죠? 네. 근데 3년밖에 안 됐는데 13종이 보유를 하고 있지 않다고 했어요. 네. 장난하는 겁니까? 교육교재를 뭐라고 답변 온지 아십니까? 예? 압니다. 뭐라고 답변 왔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까? 예. 답변 드려도 됩니까? 예, 주세요. 예. 그 13종은 그 저희들이 1년에 약 한 1,500명 정도의 한 30개 가정에 교육을 하는데 그 중에
실습형, 저희들이 이제 짧게는 2박 3일, 길게는 1, 2주, 뭐 이런 그 실습형 교재들은 전량을 보유하지 않고 학생들한테 필요한 양만 배부하고 말았기 때문에 보유하지 않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고, 그러면 옛날 걸 구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있는 대로 다 갖다 보고 드려라. 그렇게 됐던 겁니다. 말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예? 어떻게 3년치 발간된 교재가 어찌 실습형이 됐든 뭐가 됐든 역사적으로 남길 거는 남겨야죠.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장관님, 예, 그 전기 간행물과 관련돼서 지금 군부대에 나가는 게 있죠. 안보 간행물. 네. 안보 간행물이 나가고 있는데 혹시 자유라는 간행물 아십니까?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이게 자유라는 간행물이 있어요. 자유라는 간행물이 있는데 이게 성우안보전략연구원 내에서 나오는 거예요. 매달. 예? 네. 근데 매달 나오는데 지금 이걸 보시면요. 김정은 선대지휘에서 10대 청소년 30여 명을 공개 처형한 나라.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는, 그렇게 조함하지 않는 가짜 뉴스잖아요. 통일부에서 확인이 안 된다고 얘기한 것들이 버젓이, 예? 이게 중대급에 다 배포가 돼요. 매년 3억 3천에서 5천 정도가. 5월로 보십시오.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 휴양, 이 망명으로 보도돼요. 생을 마감한 후에야 고국으로 돌아왔다. 다음 장. 지금 건국전쟁 아시죠? 예, 압니다. 4.19 직후 대통령이 한 말을 들어보자. 불의를 보고 방관하지 않는 100만 학도와 국민들이 있으니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 사랑의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대목이다. 예? 그 다음에 히로시마 오염 처리수 기순자들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장병들 안보 간행물로 중대급에 뿌려지고 있어요. 근데 정신전력원에서 선호도 조사를 한 거 보면 지금 10개 중에 꼴찌하고 있는 거예요. 예? 10개 중에 꼴찌하고 있는데 3년간 10억 넘게 써요. 다른 안보 간행물들은 몇 천만 원에 불과한데 이거는 그냥 저는 특혜라고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서, 물론 성우회 쪽에서 발간되는 그러는 건 이해는 합니다만은,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짜 검토를 해서 균형되게 예산을 배분하든가 아니면 이런 내용들이 걸러진 상태에서 나가든가. 이건 4.19를 이승만 대통령이 미화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그대로 하고 있고. 장관님, 네. 이런 것들은 저는 특혜라고 생각을 해요. 특혜. 공평하게 안보 간행물이 10개 기관에서 나간다면 공평하게 배분을 하고 내용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마치 사실인 양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부성장님 말씀 존중합니다. 그리고 이 성우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이 잡지가 사실 2001년도부터 이게 쭉 발행이 돼 왔고 또 그게 각 기관에 이렇게 뿌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 안에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살피지 못한 상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가타부터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 내용에 대한 어떤 것들 관련해서 성우에서 쭉 해왔던 것을 한번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네, 부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시간 중단해 주세요.
네. 예, 그 국정원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됐는데 네. 지금 민간인에 대한 그 대공 수사권을 방첩사가 행사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저희 방첩사는 군 관련 수사를 하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행안부 장관이 정보수사기관의 장입니까? 어저께 행안위에서 그 말씀들이 오갔는데 당시 행안부 장관 자신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국가수사본부 장 치안정감이 경찰청장의 수사에 관한 직접 지휘를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다. 네. 행안부 장관도 지휘권이 없어요. 네. 그다음에 방첩사령부는 민간인에 대한 설령 그것이 간첩으로 의심된다 할지라도 없습니다. 방첩사의 1차적 임무는 군내 보안, 신원조사, 그리고 군사기밀보호, 그 외에 내란, 외환 이런 거를 책임지는 군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시 장관이 김영현 장관이었으면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내일 행안부 장관이 온다라고 말을 안 했을까요? 왜 이 질문을 하냐면 네. 작년 8월 초 저도에 있을 때 경호처장 김영현 경호처장이 하루에도 여러 번 국방장관과 통화한다라고 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인사청문회 때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새 사령관을 부를 때는 아무도 사전에 장관에게 신고를 안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 와서 보면 왜 국방장관이 다 할 수 있거든요. 일이 들어오면. 그죠? 경호처에서 공식 회의를 하더라도 일이 통과해야 되니까 다 할 수 있잖아요. 새 사령관이 오시면. 그러니까 경호처 관저에서 모르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것이 무슨 경호 경비에 관한 공식 회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행안부 장관이 무슨 대공수사권이 있고 무슨 정보수사기관의 장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인영 사령관이 당시에 장관이 김영현 장관이었다. 신원식 장관이 아니었다. 그러면 내일 이상민 장관 옵니다. 안 했겠어요? 답변 드려도 됩니까? 예, 간단하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신원식 장관님께도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님. 아, 그러니까 사후에 하셨다 그랬잖아요. 사전 보고도 드렸습니다. 사전 보고 했단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니, 신원식 장관 보고 안 받았다는데 했다 이 말씀이죠. 아까는 네. 사후에 아까 그 업무 보고 하러 갈 때 보고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더 기회를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보고도 당연히 했습니다. 사전 보고 했다. 네. 그리고 행안부 장관도 당시 신원식 국방장관에게 양해를 구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 두 분 간의 말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삼사관학교 출신 장교의 장기복무 차별 철폐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께서도 이미 대표 발의하신 사항이기도 합니다. 현재 삼사관학교 졸업자들을 단기 복무 장교로 규정한 법 조항, 그래서 3사가 1년에 2, 3천 명씩 임관하고 학군사관학교도 ROTC 4천 명이나 배출되던 그런 1990년대 규정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단기 복무 과정으로 장교로.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ROTC 임관자 2,000명, 육사 200명, 3사 400명이 임관하고 있고 극심한 초급 간부 부족 현상이 있어서 장교 한 명이 아까 한기호 의원님 말씀대로 2중 3중 임무를 안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3사관학교 졸업자들에 대해서 단기 복무 장교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장관 대답해 주십시오. 우리 박선원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역이나 출신 이런 어떤 구분 없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요. 단기 복무 장교로 계속 규정을 해가지고 매년 심사에서 2년, 3년 연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3사관 학교 출신들을 관리하실 거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간만에 마음에 드는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간만에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방혁신 4.0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국방혁신 4.0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네, 국방혁신 4.0은 과학기술 강군을 만들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무인 로봇 전투체계로 나가서 지금 이제 병력이 지금 점차 심각하게 줄고 있기 때문에 병력은 줄되 전투력은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바로 그 무인 전투체계 이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40년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교리 등이 정립되어 있습니까? 네, 그거 이제 발전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제 무인 전투 체계가 되게 되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싸우는 방법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모든 훈련 방법, 싸우는 방법, 교리, 편성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지금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방부 합참당에서 제가 보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제가 뭐 속인이 좁은지는 모르겠지만 뚜렷한 성과를 확인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 국방혁신 4.0의 추진이 미흡한 이유 중에 하나가 2040년 미래전을 상상하고 예측하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본 이유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장관께서 생각하시는 어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시간이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절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간이 본회의원이 생각하기는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조직 개편 및 확대 등 윤석열 정부의 철학을 구현할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추진 의지와 계획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그래서 저희들은 방금 우리 존경하는 강대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40년을 목표 연도로 해서 무인 전투 체계를 완성해야 되는데 너무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 단계로 2035년도에는 유무인 복합 체계를 완성해서 그 중간 과정을 겪은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것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무인 복합 체계만 돼도 상당한 병력을 절감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은 전차 4대가 움직이면 한 대에 각각 3명씩 타가지고 12명이 운용하는데 이게 한 대만 유인이고 나머지 세대는 무인으로 해서 무인 세대가 앞에 있고 뒤에서 유인 하나가 움직이게 되면 3명의 인원으로 4대의 전차를 움직이는 것과 운용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입니다. 이렇게만 돼도 굉장히 그 인력을 점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국방부 소속 군인 및 군무원들의 휴가 및 외출을 본인이 사용할 시간만큼 국방인사정보 체계를 통해서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방부 소속 군인 및 군무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휴가 신청은 1시간 단위로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그림. 국방부 소속 일반 공무원들은 휴가 및 외출을 1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청할 수 있도록 사용해 놨어요. 그림에 보면 좀 확실한 차이 나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좀 관 장관이 생각하시기에 좀 그렇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네. 국방부 군인 및 군무는 1분만 외출해도 개인 휴가에 1시간 정도 적용하고 이거 완전히 불합리한 현행 제도에 불만이 많이 표출되는 것을 본 의원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이거는 뭐 운용의 문제인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좀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네, 1분 더 드리시고 5차 질의를 안 하시겠답니다. 1분 더 드리시기 휴가 바랍니다. 및 외출 시간에 관련해서는 1분 단위의 동일한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저는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휴가라는 개념 이런 거는 개인의 소중한 재산이자 권리이고 기본권입니다. 이런 것까지 침범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존중. 이상입니다. 네, 강대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 의원님 계신가요? 황 의원님 안 계십니다. 네, 장관님. 예. 뭐 할 수 없습니다. 천상 궁금한 건 계속 물어야 되겠어요. 지금 좀 정리를 해보면 방탄창호공사가 있어요. 방탄이니까 집무실이든 관저든 다 방탄 필요가 있죠. 맞습니다. 창호공사가 다 있는 겁니다. 그거 잘 모르시죠? 아니요, 1, 2, 3차에 나눠서 한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업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왜 몰라요? 알아야 되는데. 이 공사 금액이 토탈에서 21억짜리예요. 그럼 이거 다 밑에 여기서 해먹은 친구가 16억 가까이 해먹었어요. 400만 원짜리를 2천만 원으로 부풀려가지고 납품했다고 속여서. 여기 계약을 맺은 업체를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상장회사입니다. 국영 GNM이라고. 근데 이거를 그러면 그 부장이라는 친구한테 다 전결 처리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고요. 아니, 심정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예. 이걸 모르면 아니 그거는 이제 제가 왜 책임은 그러냐면 빠져나가는지 모르지만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공사가 1, 2천만 원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네. 더 중요한 거는 1차 방탄창호공사는 집무실 방탄창호입니다. 이거는 예비비로 하지도 않았어요. 경호처 자체 예산입니다. 7억 1천만 원. 그런데도 업체를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당장에 이 정모 부장이 횡령한 거, 횡령이 되는가, 뭐 편취가 되는가, 편취겠죠. 이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하는지 모르지만 훗날 이것이 다시 법적으로 다시 리뷰가 되면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한두 푼이 아주 말이죠. 또 묻겠습니다. 경호처 이전 공사 47억짜리입니다. 이것도 모르죠? 어떤 업체가 했는지.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하자투성이고 다 법 위반이에요. 네. 모르신다. 우리 경호관들이 출동 대기시설 공사, 출동 대기시설로 해병대 사령관 공간 뺏어가지고 한 거, 그 공사는 아십니까? 그것도 어디서 했는지는 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모르면 안 돼. 그거는 네. 이미 김병주 의원님하고 국방위에서 1차 논쟁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네. 그 공사입니다. 네. 이거는 예산 외 사업이에요. 예산 항목도 없어요. 억지로 이 공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그 정모부장이 겁박을 해가지고 이 공사비 이 국가기관에서 더군다나 대통령 경호처에서 할 수 있는 행태가 아니에요. 상상을 불허하는 행태예요. 민간에도 이런 식의 불법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근데 장관은 모른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정모부장이 한 이 불법을 빠져나갈 수는 있지만 역시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경호처에 2개부 이상이 다 관여가 돼 있어요. 그럼 경호처장은 뭐 하고 계셨냐? 바지 저고리셨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 다 하시고 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책임질 일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책임 회피하지 않고 철저히 책임지겠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지는 이것을 거란 이 방탄공사가 계약이 이게 제가 그 부임한 5월 10일 이전에 이루어진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이 공사에 대해서 잘 관심을 못 가지고 관심을 가질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모르는 것이고 일부러 아까 모르게 해서 그래서- 모르는 게 아니죠. 아까 그래서 내정이 언제 됐느냐 3월이 됐다고 하셨어요. 제가 그때 다시 정정을 말씀드렸습니다. 5월 10일 날. 정정이 아니라 정정이라 하면 그 자리에서 이런 취지입니까? 그거 아닙니다라고 하신 게 정정이지. 한 차례 돈 뒤에 그것에 기반해서 추궁을 해 들어가는데 그거는 아닙니다라고 하는 건 정정이 아니라 그것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번복입니다. 제가 속기록을 확인했는데요. 속기록 보니까 그게 TF에 관련된 내용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저는 TF 부팀장을 언제 내정이 됐느냐 이걸로 제가 질문하신 걸로 생각하고 3월 10일로 얘기했는데 보니까 그 이후에 이어지는 대화가 다 TF에 관련된 대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혹시라도 의원님께 오해가 있을까봐 그 다음에 제가 경호처장으로 내정되고 부임한 것은 5월 10일부다 하고 다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박범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5차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오전에 제가 록하우스 질문을 드렸는데 중간에 시간이 끊겨서 정확히 의사 전달이 안 된 것 같아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록하우스는 과거 용사의 집 자리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용사의 집은 육군의 노병들이 가벼운 주머니로 전우들과 식사를 하고 담소를 나누던 지역이었습니다. 올라가면은 진짜 9,000원짜리 불고기 백반 놓고 노인들이 앉아서 많은 노병들이 대화를 나누고 봤는데요. 지금 록하우스에 식사 한 끼가 최소 3만 원, 하룻밤 숙박비가 회원일 경우에 10만 원입니다. 최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지역에 남은 유일한 육군 시설이기 때문에 수많은 현역 및 예비역들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운영을 들여다보고 제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록하우스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 등기부 등본상 다 기재부로 넘어갔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거 확인해 보니까 육군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다 지금 기재부로 넘어갔습니다. 본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로는 육군은 용사의 집을 허물고 여기에 새로운 건물 신축해서 위탁이 아닌 직영을 하려고 2015년부터 1,700억 원의 복지기금을 적립해 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육군이 원했던 직영 방식이 아닌 위탁 경영 방식으로 바뀌면서 록하우스의 토지는 2017년에 이렇게 넘어갔고요. 건물은 2023년에 기재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국방부 재산이 기재부로 넘어갔는지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내용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혹시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문제는 이게 이제 재산의 소유권 변경도 문제인데 운영 실태를 보면은 토지와 재산의 소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재부인데 이게 지금 육군 시설이라고 그래서 건물 신축 시 이게 자산공사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매년 100억씩 30년간 상환하게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수익이 안 나서 지금 그거를 계속 대출금을 육군의 복지금으로 갚아가고 있습니다. 55억에서 65억 정도를 복지기금으로 이걸 지금 대출이자를 갚아가고 있어요. 육군 예비역들, 현역들은 비싸서 못 사용하는데 육군의 복지기금으로 이 지금 대출금 이자를 갚고 있는데 이게 30년 동안 갖고 나가면 지금 이 수익 구조가 없다 보니까 나중에 30년이 지나면 건물은 낡았는데 대출을 다 갚았대도 또 다시 그때 신축을 해야 되는 또는 위탁 경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도달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저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는 지금 해군회관, 공군회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위치한 육군회관도 사실은 과거에는 뭐 식사도 할 수 있었지만 그게 이제 복신 숙소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록하우스는 너무 비싸고 접근하기 어렵고 육군회관도 없어지면 우리 과거의 노병들, 저희들이 노병이 되면 어디서 저녁식 행사하고 결혼식 자녀들 시키고 동기 모임 어디서 합니까? 육군의 복지시설은 지금 수도권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육군의 예비역들이 다 아신다면 굉장히 분노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재부로 육군 재산이 넘어갔을 때는 뭔가 육군이 그에 합당한
그에 합당한 무엇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자만 내고 있다. 복지기금은 그렇게 이자로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기재부와 국방부와 필요하다면 진짜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현재 더 이상 록하우스는 육군이 사용할 수 없는 육군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그 기조실장님, 앞서 제가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확인한 건데 이거는 제가 관련자들하고 다 확인했지만 다시 이거는 확답을 받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면은 네. 숙련된 인력 유출 방지와 불비한 처우 개선을 하기 위해서 수당을 올려준다는 항목에 특전사 위험근무 수당 을, 잠수함 함정근무, 전투기 조종사, 그 다음에 수상함 함정근무 수당이라고 돼 있는데요. 제가 확인을 해서 물어보니까 전투기 조종사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전투기 조종사 수당은 매년 올려주고요. 이 인원들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연장복무수당, 연장복무수당이라고 그래서 16년 차부터 20년까지는 매월 100만 원씩 항공수당 이외에 또 주고 있고요. 11년 차부터 21년까지는 또 매년 또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회전익 수당을 빼고 이 전투기 주상만 올려주기 위해서 편법으로 많이 올려줬는데요. 조종사 유출 문제는 공급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같이 해결해 주시고 특전사 수당 중에서 지금 을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강화 수당만 있는데 거기 대테러 수당도 고공 강화 수당도 다 몸받쳐하는 겁니다. 더 위험합니다. 전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에서는 못 올려도 조금씩이라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인혁처하고 여러 신분과 계급에 걸쳐서 형평성 있게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강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존경하는 성일정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해주셨고 법안도 발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2차 질의 때 군 의료체계, 그다음에 군 의무사관학교 관련해서 추가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마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시죠. 네, 지금 보면 군의 군의관 중 연관장교 정원과 현원을 비교를 해보면 소령부터 대령까지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대령은 27명이 필요한데 14명밖에 없고요. 중령은 78명이 필요한데 41명밖에 없고요. 소령은 168명이 필요한데 73명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 이런 숙련이가 부족하다는 것은 유사시 군 의료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붕괴가 초래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런 점 등에서 저는 군 의민사관학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 위원장님께서도 대표 발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저도 이제 그 관련해서 좀 제도적인 보완 지원하는 방안을 좀 고민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의사면허 취득한 뒤에 의무복무 기간을 15년 정도로 이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고 민간으로 이탈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를 이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 저는 의무사관학교 설치 법안과 함께 의료법을 개정을 해서 가칭 군 의사면허를 신설을 해서 의무사관학교 입학과 졸업을 해서 얻은 의사면허는 군의관 직분으로만 면허가 유효하도록 하는 방안도 하나 이제 고려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러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 방안, 예방 방안, 이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또 같이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요즘 오늘도 아침에도 이제 북한 오물풍선이 날아왔는데 북한 오물풍선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방부 업무보고 자료에도 북한이 도발 시에는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국방부에서 여러 차례 강한 대응 입장을 밝혔는데 저도 기본적으로 국방부가 받아들이는 북한의 의도, 뭐 남남 갈등을 유도한다든지 뭐 그런 의도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다음 국방부의 현 대응 방안에서 기본적인
스탠스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물풍선 도발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 국민들 사이에서 불안감과 이 피로도가 상당히 좀 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것이냐. 그 다음에 지금 군에서 대응하고 있는 게 과연 최선의 방안이냐. 이런 이제 우려, 불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표출되고 있는 것 또한 이제 부인할 수 없는 현실 같습니다. 이 오물풍선 도발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발언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그 오물풍선이 지속되면서 우리 국민들께 피로감, 불편함, 그리고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국민의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면서 늘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행위가 선을 넘었다고 판단된다면 그때는 부양 원점을 비롯해서 지원 세력, 지휘 세력까지 단호하게 응징할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유영원 의원님께 부탁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오물풍선은 남남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정치적 도발의 성격이 강합니다. 정치적 도발을 물리적 군사적으로 제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영원 의원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국방의원님들이 중심이 돼서 우리 300명의 우리 의원님들께서 한 목소리로 저급하고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이 북한의 오물풍선을 규탄하고 그리고 단호한 응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국회 차원에서 내주신다면 과연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릴 수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분 더 하시고. 네, 장관님 답변하신 바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북한이 우물풍선을 날리는 도발 원점은 군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네, 실제로 다 파악하고 있고 적각 유사시에는 타격할 수 있는 준비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풍선을 날리는 지점들이 비교적 고정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옮겨가면서 날리는 현재는 도발 어느 정도 옮기긴 하지만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대략 몇 개 지점 정도 파악이 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한 10여 개 정도 됩니다. 10여 개. 네. 알겠습니다. 네, 유영원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장관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북한이 핵잠수함을 건조한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보고를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네, 지금 그런 징후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한 상태에 있고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보이십니다. 그러면 북이 핵잠수함을 만든다고 하면 첫 번째 건조 기술이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로 연료 문제가 있을 텐데 이 연료 문제는 뭐 농축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 잠수함 만드는 이 기술 원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수준까지 와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아주 고도화되지는 않고 초기 단계에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에 잠수함을 하나 했는데 이게 기술이 안 돼가지고 부양이 안 되고 가라앉았다고 그러는데 그런 상태에서 핵잠수함을 만들 수가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까?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이제 받았다고 보여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을 보완해 가면서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러시아가 북한의 기술을 공유한다고 하면 굉장히 국제적인 문제고 큰 문제입니다. 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사실은 러북 관계의 어떤 군사적인 그 밀착 관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관여하기는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외교적 방법, 네. 국제적인 협조 관계를 통해서 공조를 통해서 이 부분도 대책을 좀 세우십사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에 상응하는 우리의 핵잠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 건조 기술엔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연료가 없습니다. 20% 미만인 우라늄 20% 미만의 이 부분도 상업용으로 쓸 수 있는데 군사용으로는 쓰지를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고민들은 지금 국방부에서 하고 있나요? 네, 그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국가 정책적 결정이 선행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이 그런 징후를 보이고 있고 여러 가지 변화의 징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이 부분도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원료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가시적으로는 못하더라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좀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4차 보충질의를 마쳤습니다. 5차 보충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차 보충질의는 3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 아까 질의하던 내용 연결해서 별내역 앞에 있는 군용철도 그 갈매역 육사지에 있는 갈매역과 별내역을 연결하는 구간의 전용 철도입니다. 전체가 아니라 네. 이것이 이제 예전에는 유류를 운반하는 데 주로 썼는데 이제는 여기가 경춘선 플러스 8호선이 그 연결이 됐고요. 그래서 아주 요 중간에 전철이 그 군용철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역사 개발에도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근데 앞으로 GTX B 노선이 또 31년도에 통과하게 되면은 군용철도에 대한 사용 철거라든가 이런 거를 좀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군용철도는 교통이 발전하지 않을 때 보급을 철도로 위주로 했는데 지금 그쪽 지역은 교통이 뭐 사방팔방 발전이 돼 있고 또 요새는 유조차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이 돼 있어서 이걸 전향적으로 군에서 좀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작년에도 제가 문제 제기를 한번 했었는데 군에서 검토한다고 했는데 아직 확답을 못 받은 사항입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그 군전용 철로 때문에 이런 불편하는 문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전용 철로가 유사시에 이제 강원도 지역으로 궤도 차량을 이렇게 운반하는 그런 특수 중기 차량입니다. 그거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 궤도 차량도 요새 대부분 트레일러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확인해서 종합감사 때 좀 답변을 좀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탄약고 지하인데 지금 공군들은 탄약고들이 거의 다 이제 지하가 됐어요. 주변에 도심이 돼서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육군들은 지하된 데가 없고 그래서 장사정포 사거리가 되면서 주변에 도시화되는 지역은 육군들도 점진적으로 탄약고를 지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좀 예산을 투입해서 필요하고요. 특히 제가 조사해 보니까 장사정포 사거리 되면서 도심이 발전되는 지역 중에 한 군데가 별내면에 있는 5.6 탄약대대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탄약고가 아주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탄약 안전거리 때문에 주변에 도시화가 돼 있는데도 아주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문제 제기를 해서 요구를 했더니 지금 육군본부에선지 어디선지 연구 용역을 줬다고 하던데 그것 좀 알고 있습니까? 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결과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아마 그 연구 용역 결과에 한 2천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지하화하는데 5-6대대만. 그래서 이것이 이제 타당성 조사를 좀 해보고 추진 여부를 검토할 생각입니다. 예, 30초 쓰시죠.
장관님 그 연구 용역을 해주셔서 고맙고요. 한 2천억 정도 든다면 여기가 장사정포 사거리이기 때문에 생존성도 거기는 중부 전선에 지원하는 탄약들이기 때문에 꼭 좀 반영을 해주고 그 만약에 지하하게 된다 그러면 주변에 좀 탄약고로부터 희생이 많은 주민들에게 일부를 돌려줘서 도로를 놓을 수가 있거든요. 두 개 도시가 있는데 여기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타당성 검토를 하셔서 긍정적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님. 앞서서 강대식 의원님하고 성일중 위원장님께서 9.19 합의에 따른 GP 폭파 이야기하면서 검증에 문제가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당시에 남북이 국제조약에 준하는 합의된 검증 기준이 없어서 그 절차, 방법, 휴대 장비 이런 것들이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검증을 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우리 국방부에 사실은 이것을 검증하는 전문 부대가 있잖아요. 군비통제 검증단이 이걸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증단이 참여하지 못한 데 문제가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동의를 하신다면은 지금 남북 관계의 악화 이것 때문에 군비통제 검증단의 필요성이 없는 이야기도 우리 한교 의원님도 하시고 했지만은 이 부분은 한번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상황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순간에 어떤 필요해서 없어지고 있고 그러면은 다시 회복하거나 하는데 되게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신중하게 좀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립니다. 두 번째는 초급 간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초급 간부가 인간 5년 이하의 간부를 의미하죠. 네. 그럼 그 숫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 6만 정도. 6만 정도. 됩니다. 예. 용사들의 봉급 인상에 따라서 초급 간부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고 있다. 알지 않습니까? 예. 그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텐데 대책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지금 내년도 본봉을 좀 원래 이제 다른 어떤 계급에 비해서 한 2배 정도로 올려줄 수 있도록 하여튼 본봉을 조금 상향 조정해서 이제 인상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각종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처우 개선을 좀 시켜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장병 내일 준비적금제도 아시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의무 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입이 가능한 상황인데 이 제도의 혜택을 초급 간부들이 못 받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사기자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급 간부에 대해서 초급 간부 기간인 5년 동안 본인 부담 기여금 7%를 면제해 주는 것을 한번 제안해 봅니다. 이 초급 간부 6만 명의 기여금 납부를 면제할 경우에 국가에서는 약 연간 2,500억 정도가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연간 23년에 봤을 때 복지 예산이 한 82조 정도 되거든요. 그걸 봤을 때 큰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네, 1분 더 30초 더 드리겠습니다. 네, 30초 되겠습니다. 초급 간부 6만 명에게는 개인별로 약 300에서 400만 원 정도의 보수 인상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보상은 우리 군인의 직업의 특성상 잦은 교고지 근무, 짧은 정년, 생명 담보한 임무 수행, 열악한 거주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기여금 부분 면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용기가 검토해 있으십니까?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임종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미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신이라는 단어 뜻을 알고 계십니까? 네, 사전의 뜻은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 쓰셨습니까? 사전의 의미 중에서 두 번째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픈 몸을 병신이라고 그건 하는데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네, 장애인을 비장애인보다 열등하다고 강조하려는
맥락으로 사용되는 비하 발언입니다. 그건 첫 번째고 두 번째 의미가 장애인 있습니다.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4조 16조에 의하면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은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하시고 발언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 사과를 드렸고 유념하겠습니다. 이미는 빼시고 다시 한번 사과하세요. 사과는 여러 번 해도 괜찮은 겁니다. 사과하세요. 했습니다. 네, 분명히 사과하세요. 했습니다가 아니고 지금 사과하세요. 제가 다른 의미로 지적을 해드렸어요. 사과하십시오. 지금 의원님께서 사과하십시오. 말씀하신 그 뜻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과하십시오. 사전에 나와 있는 그 의미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 의미가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과를 안 하십니까? 사과 이미 했습니다. 누구한테 사과했습니까? 아까 제가 했습니다. 다. 속기록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잠깐 중지해 주시고요. 추미애 의원님 말씀 주셨는데 아까 오후에 제가 할 때에 요청을 했고 장관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래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때는 실갱이 차원에서 하신 것이고 지금은 제가 이것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어긋난다라는 취지를 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닙니다.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의원님, 네. 의원장으로서 그게 적절하지 않아서 제가 정중하게 요청을 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장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속기록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에 대해서 원래처럼 국군의 날 행사 관련해서 시끄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훈련까지 개정해서 대규모 행사로 변경을 하고 12억에 불과했던 예산이 야당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80억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민간 기업으로부터 10억 원의 후원을 받았죠. 남태령 정상에서 전차는 고장으로 멈추었죠. 매년 행사 준비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죠. 특히 기념식 준비에 동원된 사관생도들이 수업 일수도 채우지 못한 채 내년 개강이 늦춰진다고 합니다. 장관, 인간 고정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처음 듣습니다. 네. 젊은 장병들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도 힘든데 당일 쉬게 해주면 안 되냐? 차라리 군인 복지에 돈을 써라. 국군의 날 국군이 제일 고생. 이런 조롱이 거셉니다. 그것도 모르십니까? 전두환 독재 정권 이후에 장병 사기 함량하였다. 외국 억지력을 위해서 중요하다. 방산무기 홍보한다. 이런 이유를 들었는데요. 자, 군인 추 의원님 정리해 주시죠. 장관 때문에 늦어진 겁니다. 사과를 안 하시니까 또. 아이 장관님, 추미애 의원님. 추미애 의원님 마무리 해주시죠. 네, 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추미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잘 새기겠습니다. 하지만 국군의 날에 대한 폄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국군의 날은 이번에 세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50만 장병들의 사기에 엄청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어떤 국군의 날 행사를 통해서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확인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 국군의 사기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높은 사기는 그 어떤 금액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두 번째는 대북 억지력입니다. 이번 국군의 날 행사를 통해서 북한에게 명확히 우리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태세와 의지도 보여줬습니다. 감히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대한민국을 넘보지 못하도록 억지력을 충분히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방산입니다. 방산 수출을 위해서 많은 국군의 날 때 업자들도 많이 왔고, 외국에서 바이어들도 많이 왔고, 외국에 많은 그 무관들이 와서 우리 무기를 보고 매우 그 감탄을 하고, 심지어는 계룡대 무기 전시회 가서 계약까지 했습니다. 이런 거 한번 계약하면요, 얼마냐면 10조, 20조, 이게 금방 올라갑니다. 그런데 불과 몇십억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참 별로 그렇게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 국군의 날은 우리 장병들을 위해서, 사기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행사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 의원님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 바랍니다. 네, 허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모든 국군은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의 임무를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군인들도 입대와 동시에 이런 의무와 임무를 부여받지요. 네. 그런데 혹시 장관님, 그 고 홍정기 일병 2015년대 입대 후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린 후 계속 고통을 호소했지만은 사단급 전술훈련까지 받으면서 끝내 7개월 만에 사망한 홍정기 일병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순직 3형 판정을 받으셨어요. 가족들이 끝까지 싸워서 7년 동안 싸워서 순직 2형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순직 1, 2, 3형 구분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군 인사법상 10년 동안 지금 적용해왔던 사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순직 1, 2, 3형이 자의적 판단이 될 수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통합해라라고 하는 권고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0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서 순직 3형에서 순직 2형으로 업그레이드된 경우가 4명밖에 안 됩니다. 군 행정을 보면은 순직 3형을 군이 곤란한 죽음을 따로 남겨두고 외면하는 용도로 쓰이는 것 같아요. 군인들은 다 이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2형과 3형이 달리거든요. 근데 군인들이 입대와 동시에 모든 게 입대 자체가 그 임무를 부여받고 입대하고 모든 행동이 군대 내에서 모든 행동은 그런 활동과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자의적으로 2형, 3형 나눠가지고 가족들이 유가족들이 7년, 10년을 싸우면서 한 계단 올리기 위해서 명예가 걸린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통합해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존경하는 우리 허영 의원님의 지적 굉장히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세심하게 살펴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인권위 권고를 적극적으로 좀 시정 조치하셔가지고 인사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계획을 종합감사 전까지 본위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허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승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올해의 출생률을 보면 20년 후가 보이죠? 병력 그렇습니다. 구조와 관련돼서. 네.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 초급 간부 본붕을 인상하라,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잖아요. 네.
이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갈 거냐. 그리고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를 보면 부사관 선발률이 40~50%에 불과해요. 공군을 제외하고. 그러면 10명을 가지고 운영한다면 5~6명밖에는 선발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구조적 문제죠. 슬라이드 좀 보여주실래요? 지금 군 간부의 직업 만족도입니다. 이제 카이다에서 이제 이거를 조사를 했는데요. 4년치입니다. 전반적인 만족도를 보시면 20년에 비해서 이거 몇 프로나 떨어졌습니까? 그죠? 27%나 급락했습니다. 안정성 68%에서 40%, 28%나 떨어졌고요. 장래성, 사회적 평가 진짜 군바리로 보는 거예요.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연관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근데 뭐 위관, 그 다음에 준부사관 같은 경우는 뭐 31.8%나 급락했지 않습니까? 이건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매년 뭐 인상해라 이거 임시방편밖에 더 됩니까? 정말 제대로 된 20년 후를 바라본 구조적 문제를 용역을 하든 뭘 하든 10억이 들든 20억이 들든 우리 군을 직업으로서의 군을 만들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시급합니다. 출생률은 저하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40년, 45년 우리 예측이 되잖아요. 그죠? 네. 10만대로 떨어지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20세 남자가 40년 후에는 뭐 15만밖에 안 돼요. 45년은 13만이에요. 거기서 이제 부사관들, 초급 하사관들, 병들 이게 유지가 안 돼요. 상비 병력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욕먹기 싫죠. 지금의 병역 제도를 바꿔라. 욕먹기 싫죠.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이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막 계속해서 박탈감 얘기나 하고 앉았고 말입니다. 예? 이거는 그냥 해마다 가는 거고요. 구조적인 거를 탈피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장관님께서 드리십시오. 고양이 목에 방울 단다는 심정으로 이걸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 우리 20년 후에 우리 군을 생각해서 진짜 10억, 20억이면 어떻습니까? 돈을 들여서 제대로 된 연구를 한번 하셔갖고 공론화 과정도 거치고 이런 거에 대한 물꼬를 한번 터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부승찬 의원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깊이 새겨서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부승찬 의원님께서 이제 마지막 질의를 하셨는데요. 특히 이 여러 가지 사기와 관련되고 지금 그래프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더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 영역을 비롯해서 준비해 주실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선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첩사령관님. 네. 그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경찰에 이관됐는데 왜 행안부 장관과 국가수사본부장이 방첩사령부를 만나야 되죠? 그 의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좀 경과를 좀 한 10초 정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는 것 관련해서 제가 부임하기 전인 23년 4월에 이미 국수본부장이 저희 사령부를 방문했고, 그다음에 제가 11월에 취임을 했고, 또 지난 1월에 제가 국수본부를 방문했고, 3월에 행안부 장관이 제가 느끼기엔 제 생각에는 총괄 책임자로서 어떤 경찰의 준비 상태를 한번 현장에서 얼마나 협의가 잘 되는지 보고 싶어서 오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의원님
올해 6월에 그 경찰 국수본과 방첩사가 이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경과 일입니다. 설명 고맙고요. 네. 방첩사가 민간인 대상 수사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아,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다음에 그 방첩사에 대해서 국가수사본부에서 안보감청을 요청하거나 그런 건 없죠? 안보 감청이요? 네. 우리 이제 서로 숫자 이야기는 하지 말고 그냥 그거는- 아니라는 것만 이야기하세요. 예, 의원님 그거는 저 정보위 어차피 또 뵈니까 정보위 때 필요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닙니다. 어쨌든 국수본에서 요청해서 그걸 대신하겠다 이런 건 없죠? 뭐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간인 감청에 네. 방첩사가 이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멈춰 주시고요. 네, 잠깐 멈춰 주시죠. 네, 김학록 단장 좀 뵐까요? 예, 장시간 앉아 계시면서 하루 종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캠프 마켓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 부평을 지역에 네. 그 감정평가의 기준 연도가 언제죠? 그러니까는 이 땅이 넘어와야 되는 건 어차피 주한미군 공여부지인데 왜 땅값을 국방부에서 받아야 되고 감정평가의 기준 연도가 왜 최근으로 돼야 되는 거죠? 그 기본적으로 국방부는 이제 기지를 반환받지 않습니까? 받으면은 환경정화를 법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환경정화가 마치고 난 뒤에 소유권 매각하면서 소유권을 이전하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저희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으로부터 공여받은 땅을 왜 대한민국에 있는 지자체나 이런 게 사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냥 주면 되지. 그건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매각하는 게 원칙입니다.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기준 연도를 그럼 캠프 마켓 같은 경우 언제로 설정하고 계십니까? 캠프 마켓은 지금 환경정화가 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26년 정도 지금 예측하기로 있습니다. 지금. 기준 연도가 2026년 정도 되면은 환경정화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네, 박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범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첩사령관님 마이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3분하고 또 할 수 있는 거죠? 아닙니다. 이게 장관님 마지막입니다. 내가 참전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방첩 사령관이 왜 국가수사본부장을 만나요? 길게 설명하지 말고 예. 경찰청에는 치안정보국이 있어요. 네. 그리고 방첩사령관은 기본적으로 방첩과 관련된 정보 수집 부서잖아요. 저희는 수사도 합니다. 수사하는데 네. 경찰청에는 정보국이 따로 있어요. 네. 경찰청 수사본부는 기본적으로 수사를 하는 파트라고. 예. 그리고 정보를 다루는 거는 일개 과에 불과하다. 근데 행안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도 없는데 경찰국을 만들긴 했지만 그래서 수사 지휘권을 사실상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많은 비난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많은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김병주 의원님이나 박선원 의원님이 제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까 자랑스럽게 국수본부장도 방문했다고 거꾸로 얘기를 했어요. 예, 팩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보를 첩보를 가지고 일선 수사부서를 만나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삼가야 될 일이라고. 아시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 뭐 오늘 저 화려하게 답변하다가 혼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내가 좀 절도 좀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예, 한번 알겠습니다. 유념해 보세요. 들어가세요. 예, 잘 따져보겠습니다. 시간 없네. 네, 잠깐. 장관님, 아까 추미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군의 날에서 가두 퍼레이드를 통해서 무기를 수출한다. 그건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수출은행의 우리나라 무기 수출과 관련된 총 대출 한도가 얼마인 줄 알아요? 네, 8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80%? 예. 40%. 잘 몰라요, 장관님. 한도가 말씀하십니까? 한도가 증가되는 자본금의 4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8천만 원, 여기 8천억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자료에. 네, 거기서 팔자는 보시기 뭐 그거보다는 네. 이런 거를 특별한 지금의 이제 뭐 저 무기 수출 구조가 굉장히 활력을 띠고 있으니까 특별한 수출입 은행의 특별한 무기 수출을 위한 특별 어떤 수출 금융제도 그런 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예, 뭐 존경하는 우리 박범계 의원님 말씀 오늘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 표현을 처음 듣는 네. 것 같아요. 두 번째, 네. 저 검찰에는 말이에요. 검찰, 경찰, 네. 뭐 법원까지 다 포함해서 킥스라는 형사사법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우리 군에는 소위 국방 통합 데이터 센터라는 게 있죠. DIDC라고 이렇게 돼 있는. 있습니다. 이게 지금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네, 메인 맞습니다. 센터가 네, 네. 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백가 있어요? 지금 없습니다. 없죠. 네. 이 필요성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왜 이런 것에 대한 아무런 계획을 지금 세워놓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써 있는데. 의원님 사실은 이게 전장 관리 체계는 다 이게 백업이 되는데 이거 이제 지원 체계는 아직 좀 제대로 안 돼 필요합니까? 있습니다. 예, 이것도 해야 됩니다. 예, 사실은. 그럼 준비를 하십시오. 네, 맞습니다. 오늘의 이제 총평입니다. 예, 장관께서는 감사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 때부터 지금까지 핵심 인물입니다. 그 직함과 직위를 따라서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알고 모른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져야 될 그런 장본인입니다.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꾸준히 말씀드렸던 그러한 사안 네. 잘 살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박범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좀 띄워주세요. 기조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그 보시는 것은 대대급 완전 편성된 전방사단의 대대급 450명 정도 구조로 봤을 때 그 부대 지휘부 운영비랑 참모부 운영비입니다. 저 450명 운영비 중에 관서 업무비 빼고 기타 부대원 격려비가 450명인데 한 달에 20만 원 나옵니다. 나누니까 456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대대장 모집 받으면 2년 금고에 2천만 원 벌금에 처한다. 아직도 이렇습니다. 참모부 운영비 보십시오. 지금 일반 수영비 사무용품 살 수 있는 거 24만 원인데요. 6명 작전과장이 37,500원으로 격려하는데 6,250원입니다. 짜장면 한 그릇 먹고 거기 짜장면 먹다가 혹시 탕수육은 못 시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완편 전방사단 부대수를 계산해서 완편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1억이나 2억만 정도 예산 추가하면은 2배로도 올려줄 수 있는 돈입니다. 이게. 국방비는 61조 중에 워낙 전력 강화비가 많다 보니까 전체적인 숫자가 커서 기재부에서 굉장히 국방부가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개인이 쓰는 거에 비하면 기조실장이 한 달 죄송하지만 운영비 이거보다 훨씬 많죠. 그 다음에 저기 작전가 6명인데 출장비 41,100원인데 합참에 계시는 중령급 출장 가면은 일비식비 하면 하루에 35,000원 나오는 거 압니다. 일비식비하고 수영비 계산하면. 저거 41,400원인데 대대급에는요 행정용 출장용 차도 없습니다. 자차로 자기 기름 넣고 일비식비도 안 나오는 훈련협조회의 다니고 이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가장 높여줘야 될 것이 지금 대대급 그 다음에 뭐 소대급
이런 지휘 전투 역량 강화비를 엄청나게 높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21010이라 돼 있는 일반 수용비 사무용품 구매가 과거에는 종이를 많이 쓰고 타자 쓰고 해서 저게 지금 24만 8천 원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타 운영비로 일부 육군은 지침을 21010을 21016으로 전환할 수 있게 재량권을 줬습니다. 근데 이거 기재부 법령 위반입니다. 법령 위반인데 법령 위반인 게 마음 아픕니다. 오히려 육군이 법령 위반을 하도록 지침을 줬다고 해군 공군도 이거 해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사무용품 구매비 24만 8천 원 지금 전자결제 하기 때문에 많이 안 쓰니까 이 돈을 최소한 부대원 격려비 진짜 한 달에 한 번 밥이라도 사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출장 다닐 때 출장비라도 좀 지급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창끝 전투력 안 나옵니다. 대대장이 저 2,500 병사들 456원인데 병사들 요즘에는요 치킨이랑 피자 안 사주면 격려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이거 얼마 돈 예산 10억도 안 드는 돈이니까 여기 야당 의원님들 다 동의하실 거니까 이번에 꼭 올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강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의사진행 발언이신가요? 아닙니다. 30초만 주십시오. 이 질문 알겠습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희 장관님. 네. 국방일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합니다. 얼마 받는지 모르시죠? 네. 얼마 받는지 모르시죠? 굉장히 급여가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부사관 또 올려야 되지만 그 정도예요. 네네. 200만 원 언저리. 네. 그래가지고 무슨 우리나라 국방을 홍보를 하겠어요 매일. 그러니까 기조실장께 지시를 하셔가지고 네네. 국방일보 꼭 한번 들여다봐 주십시오. 예, 포함해서 잘 그분들 반영하겠습니다. 얘기할 데 없어서 저한테 온 건 아니고요. 저희가 찾아서 한 거니까 그분들 또 혼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찾아서 했지. 네, 박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네. 마지막 제가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국군의 날 행사 제가 볼 때는 현무 5도 나오고 그래서 국민들 상당히 자긍심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카덱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우수한 국산 무기에 대한 세일즈에 대한 포인트 좀 맞춰 부분도 있고요. 그 실적들이 좀 나올 텐데 여야 의원님 다 함께 공히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한번 해주시기를 하나 말씀드리고요. 아까 또 박범계 의원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데이터 센터에 대한 백업 시스템이 있느냐 지적을 하셨는데 작년에도 이 문제를 제가 제기했던 문제예요. 그래서 한미동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유사시에는 이걸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와이나 이런 데에다가도 우리가 안전지대에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국감에서 작년도도 지적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정리를 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점검을 해주십사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차 보충 질의까지 모두 마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국방부와 직할 부대 및 소속 기관의 업무와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지적을 하셨고 다양한 의견들을 내주셨습니다. 특히 수당 현실화 및 군숙소 확충 등의 초급 간부 및 중견 간부의 복무 여건과 처우 개선을 통한 군 간부 인력 확충 방안들을 제시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전장 환경에 맞는 드론 전력 강화 및 예비 전력 정예화 등의 국방 능력과 태세 강화를 위한 방안들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동시수감 기관장 및 부대장님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지적사항과 대안들을 철저히 분석을 하시고 향후 정책 개발과 집행 단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의원님들께서 서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박찬대 의원님, 강선영 의원님, 황희 의원님, 강대식 의원님, 안규백 의원님, 허영 의원님 그리고 제가 이상 7분의 위원님들부터 서면 질의가 제출이 됐습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님과 동시수감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레 10월 10일 목요일에는 오전 10시에 오늘과 동일한 장소에서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